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가 조금 전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으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데요. 국회에 바로 연결합니다. 자, 고병찬 기자, 검찰청 해체 법안 비롯해 현재 상황 전해주십시오. 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는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을 통해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걸 말하는데요. 국민의힘이 맡고 있는 법안은 검찰청 해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입니다. 당초 여야는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결렬되면서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 4개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는데요. 검찰청을 중수청과 기소청으로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국회 증언감적법 등 4개 법안입니다. 국회는 문신사법과 산불피해 구제 지원 법안 등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들은 순조롭게 통과시켰습니다. 다만 일부 안건을 두곤 개표 과정에서 명패수보다 1개 더 많은 개표용지가 나와 잠시 부정투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일단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최소 24시간이 지난 이후에 토론을 종결할 수 있는 표결이 가능한데요. 따라서 4대 쟁점 법안이 모두 통과되려면 앞으로 최소 4박 5일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인해 검찰청 해체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24시간 후인 내일 이 시간쯤 표결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이라 비판받아온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이제 본궤도에 오르는 건데요. 다만 당초 정부가 기능을 분리하려 했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행 조직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이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수단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서 검찰 해체를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은 내일 저녁쯤 표결이 가능합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다음 주 있을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될 걸로 보이는데 검찰청이라는 말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기까지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셈입니다. 법안 상정을 두고 여야는 막판까지 신경전을 벌였는데 국민의힘은 입법 독재라고 반발했고 민주당이 얼기설기 만들어온 정부조직 개편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것입니다. 이제 검찰과 검찰총장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민주당은 야당의 발목 잡기가 개탄스럽다고 맞받았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 정부조직법을 필리버스터까지 걸면서 반대하는 야당이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쟁점 법안 중에 하나였던 금융위원회 개편안은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지만 현행대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을 유지하기로 한 겁니다. 금융 관련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경제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금융위, 금감원 직원들의 거센 반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지만 금융당국 개편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6개월 이상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정부 초기 금융정책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걸로 풀이됩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세상엔 어떤 이유에선지 미안하다는 그 말 한마디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도 공식 석상에 선 대법원장의 말에는 내란 사태 이후 사법부의 신뢰를 무너뜨린 사건들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는 물론 유감 표명조차 없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강조하며 오늘 신임 법관 임명식과 지난해 임명식에서 거론했던 국민으로부터의 공감, 국민의 신뢰, 사법권은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이 위임한 것,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의 소리를 항상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말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 아닐까요? 윤상문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대법원장 사퇴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열린 오늘 신임 법관 임명식.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 독립을 강조했습니다.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직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사법부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지난해 임명식에서는 법 조항을 인용한 부분을 빼면
독립을 언급한 건 한 차례뿐이었는데 올해는 재판 독립을 5차례 언급했습니다. 룸살롱 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규현 재판장에 대한 윤리감사 결과 발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사적인 생활에 대한 주의도 길어졌습니다. 재판 독립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며 법관의 절제된 처신과 언행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공적인 영역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서도 신독의 정신을 되새기며 언제 어디서나 항상 자신을 삼가고 절제하는 자세를. 한편 여권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언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한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조금 전 시작됐습니다. 토론을 주관하는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는 앞서 보고서를 통해 상고심 개선에 대한 논의가 반복되는 상황과 관련해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재판을 해왔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파기환송이나 구속 취소 같은 결정이 사법부의 신뢰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사법부와 여권의 대립 같은 구도가 만들어지는 것에 답답함을 느낀다고 전했습니다. 한 평판사는 한덕수 회동설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지규현 재판장을 억지로 직무 배제하는 게 오히려 사법 독립에 대한 개입이 될 수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전국 법관대표회의는 회의에 참석한 판사들의 의견을 들은 뒤 내일쯤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어제 특검의 방침을 어기고 취재진을 피해 지하주차장을 통해 꼼수 출석했던 박성재 전 법무장관이 특검의 조서가 형편없다며 서명을 거부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박 전 장관은 12.3 계엄 당일 밤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과 통화하며 계엄 사행 검사 파견 검토를 출입국 본부엔 출국 금지팀 대기를 그리고 교정본부엔 수용시설 확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데요. 이에 대한 박 전 장관의 입장은 그런 기억이 없다. 통상적인 업무를 했을 뿐이다 라는 겁니다. 구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의 지하주차장입니다. 출입카드가 있어야 건물로 통하는 문이 열리기 때문에 보통 비공개로 소환된 사람들이 이곳을 통해 특검에 출석합니다. 그런데 어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특검과 협의 없이 지하주차장 통로로 들어와 취재진을 피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서울고검장을 지내 건물의 구조를 잘 알 수밖에 없습니다. 네, 1층 출입 안내됐는데 왜 지하로 출석하신 건지 취재진 피하려 하신 건가요? 그런 거는 다 설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3시간가량 이어진 조사를 마친 뒤에도 지하주차장으로 나오려 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박 전 장관 측은 가짜뉴스라고 반발했습니다. 기다리던 기자들의 질문에는 날카로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심우정 총장이라든지 눈이 안 보인다니까요. 이 사람 정말 검찰국에서 조사한 사람들인데 가서 물어보세요. 나는 다 조사한 분들이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왜 해야 됩니까? 박 전 장관은 12.3 계엄 당일 밤 검찰국에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출입국 본부에는 출국금지팀 대기를, 교정본부에는 수용시설 확보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국무회의 이후 간부회의를 위해 법무부로 이동하던 중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과 배상업 출입국 본부장, 신용해 교정본부장, 심우정 검찰총장과 연쇄적으로 통화하며 관련 지시들을 내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 전 본부장은 특검 조사에서 박 전 장관으로부터 출국금지 담당 직원을 출근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고, 실제 출입국 규제팀 직원들도 그날 밤 법무부 청사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박 전 장관은 그런 지시를 내린 기억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통상 업무를 했을 뿐입니다.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누구도 체포하라, 구금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어요. 모든 혐의를 부인한 박 전 장관은 특검이 작성한 조서에 대해서도 내용이 형편없다며 날인을 거부하고 영상조사 녹화물에 대한 녹취서를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 내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첫 재판이 처음부터 끝까지 공개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는 내란 특검의 신청을 받아들여 내일 오전 열리는 첫 공판에 대해 촬영과 중계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내일 공개 재판으로 열리는 보석신문에 대해서는 중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재판부는 보석신문 중계 불허 이유를 법정에서 밝힌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에 나선 국민의힘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검찰 개악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불과 6년 전에는 오히려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앞장서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촉구한 바 있죠. 팩트체크 알고 보니에서 손구민 기자가 확인했습니다. 검찰이 수사 기소권을 모두 쥐고 막강한 권한을 악용해 국민 신뢰를 붕괴시켰다. 검찰 개혁을 추진 중인 지금의 정부 여당이 한 것 같은 이 말. 사실 지난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연 국가수사청 신설 정책토론회에서 나경원 의원이 축사해서 한 말입니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은 검찰이 독점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며 강력하게 검찰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원칙적으로 분리하는 방법을 통해서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은 견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야말로 얼마나 검찰 공권력 남용에 시달렸습니까? 자유한국당의 사법개혁특위 간사였던 윤한홍 의원 역시 검찰은 기소권만 갖게 해 권한 남용 우려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토론회를 주최한 곽상도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은 아예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을 촉구했습니다. 검찰 직접 수사권을 일부만 제한하면 그 제한을 피해갈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가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면서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남겨주자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반쪽짜리 개혁이라며 비판하고 나선 겁니다. 자유한국당 소속이었던 여상규 당시 법사위원장과 이주영 국회 부의장, 정종섭 의원도 축사와 개회사를 통해 검찰개혁 목소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검찰개혁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에 나선 지금의 국민의힘과는 반대의 목소리를 냈던 겁니다. 당시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보수 진영을 향해 대대적인 적폐청산 수사에 나섰던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 말기 들어 검찰의 칼날이 민주당으로 향하고 정권 교체 후 윤석열 정부 비호에 앞장서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입장이 달라진 이유를 묻는 MBC 질의에 나경원 의원은 구체적인 설명 없이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과 지금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질적으로 다른 얘기라고만 밝혔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은 검찰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건 국민의힘도 이미 논의해왔던 일이라고 말했고 윤한홍 의원은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손구민입니다.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재무장관을 만났습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패키지를 두고 한미 간 이견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한미 통화 스와프의 필요성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뉴욕 현지에서 김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의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스콧 베선트 장관을 따로 만났습니다. 한미 통상협상 돌파구로 꼭 필요한 한미 통화 스와프를 당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대통령은 협상이 합리성을 바탕으로 양국 이익에 부합하게 논의되길 기대한다면서 특히 일본과 한국의 다른 상황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경제 규모, 외환 시장 및 인프라 등 측면에서도 일본과는 크게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시면서 이러한 측면도 고려하여 협상이 잘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미국은 7월 30일을 합의했던 바와 달리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패키지를 최대한 현금으로 직접 투자해달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외환 보유액 80%를 투자하라는 셈입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환율을 미리 정해놓는 한미 통화 스와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감내할 수 있고 우리 국익에도 부합하는 안을 만들자는 겁니다. 무제한 통화 스와프는 필요 조건이죠. 그게 안 되면 미칠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도대체 그다음부터는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런 점을 직접 상세히 설명한 만큼 대통령실은 이번 만남이 협상의 분수령이 될 거라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다만 통화 스와프가 체결되더라도 국회 동의나 국내법 준수 등 충분 조건이 더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내부 논의를 하겠다 답한 걸로 전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우리 국민 구금 문제를 거론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김 총리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미국 내 투자를 진행하거나 양국이 계획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어렵다면서 현재 미국이 제시한 조건은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통화 스와프 등의 요구를 미국에 전달한 우리 정부는 협상 시한을 못 박지 않았습니다. 결국 빨라도 다음 달 말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한미 정상이 만날 때까지 협상이 계속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유엔 일정을 마무리한 이재명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경제 일정에 집중합니다. 한국 주식시장을 홍보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 유치에도 나서는데요. 뉴욕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상빈 기자, 오늘은 대통령이 뉴욕 월스트리트를 방문한다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잠시 뒤에 글로벌 금융사들이 밀집한 뉴욕 월가의 증권거래소에 방문합니다. 주식시장 개장을 알리는 타종에 직접 나서는데요. 이후엔 곧바로 미국 금융권 인사들을 만나서 한국 경제 설명회 투자 서밋을 진행합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서 투자를 유치하는 게 이번 행사의 취지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투자자들에게 주식시장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꿔놓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코스피 5천 시대를 내건 새 정부가 출범한 뒤에 실제로 한국 주식시장이 화랑인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네, 오늘 새벽에는 유엔 본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했죠. 어떤 내용이 논의됐습니까? 네, 한국이 이번 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을 맡으면서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이 대통령이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번 토의의 주제는 인공지능과 국제평화, 안보로 선정이 됐는데요. 이 대통령은 AI를 어떻게 다룰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미래가 펼쳐진다면서 책임 있는 이용의 원칙을 세우자고 제안했습니다. 현재 AI를 새끼 호랑이에 빗대어서 인간의 책임감을 강조하기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앞에 새끼 호랑이는 우리를 잡아먹을 사나운 맹수가 될 수도 있고 K-팝 데몬 헌터스에 나오는 사랑스러운 더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변화에 대비하지 못한 채 끌려가면 극심한 기술 격차가 세계적인 불평등을 더 심화시킬 거라고도 경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투자 서밋을 마지막으로 3박 5일간의 일정을 마친 뒤 한국 시각으로 내일 새벽 귀국길에 오릅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통화 스와프의 필요성을 강조한 건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현금을 투자하면 외환 시장의 충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미국이 기축통화국인 나라와 통화 스와프를 맺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건데 마침 기축통화국이 아닌 아르헨티나가 미국과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의 협상이 중요하겠죠. 이준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3.15 올라 1,400원을 넘어섰습니다. 여러 원인이 있지만 관세 협상의 불확실성도 환율 상승의 이유 중 하나인데요. 만약 미국 요구대로 한국이 3,500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면 막대한 달러가 미국으로 빠져나가고 원달러 환율은 더 급등합니다. 연간 100원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외환 시장이 충격받지 않도록 한국이 요구하는 게 이 통화 스와프입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필요 조건이라는 말까지 하면서 배수진을 치고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은데요. 원화가 기축 통화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스와프 체결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마침 미국이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이 아르헨티나에 200억 달러 통화 스와프를 먼저 제안했습니다. 비기축통화국하고 이제 외교적인 혹은 전략적인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비교적 유연하게 통화 수업을 체결했다라는 걸 보여준 선례가 되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최대한 버티며 협상을 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국익에 맞게 양국에 서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역설적이게도 환율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 우리에게 버틸 여력을 주고 있습니다. 환율이 1,300원일 때 4천만 원짜리 한국차를 미국에 3만 달러에 팔았다면 1,400원이 된 상황에선 2만 8천 달러로 가격을 7% 정도 낮춰 팔 수 있습니다. 관세 충격을 상쇄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건 일시적입니다. 일본에 이어 유럽도 미국의 차 팔 때 관세가 15%로 확정됐는데요.
이들 외국차와 경쟁을 해야 하는 한국 입장에선 관세 협상을 마냥 늦출 수는 없습니다. 미국도 아쉬운 게 있죠. 한국은 미국의 여러 가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제조업 재건에 정말 필요한 파트너죠. 당분간 양국 재무 라인에 물밑 협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구윤철 부총리와 미국 베선트 재무장관은 다음 달 중순 IMF 연차 총회에서 다시 만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남북 접경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왔던 대북전단 살포.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대북전단 살포를 막겠다고 주민들과 약속했는데요. 오늘 국회에서 접경지의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소량으로 포장해 전단을 살포했던 대북단체들의 꼼수가 더는 통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으로 고통받았던 파주시 장단면.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6월 주민들을 만나 대북전단 살포를 막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대북풍선 때문에 또 뭐 날린다고 그런다면서. 대통령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것도 우리 해결해. 그 후속 조치 중 하나인 항공안전법 개정안. 개정안에는 접경 지역 등 비행금지 구역에서는 외부에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모든 무인 비행기구를 공중에 띄울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존 법규에선 2kg 이상의 무인 기구만 정부 허가를 받아야 띄울 수 있었기 때문에 북한 인권단체들은 이 규정을 피해 2kg 미만의 대북전단 풍선을 날려왔습니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대북전단 금지법이 제정됐지만 3년 뒤 헌법재판소가 과도한 표현의 자유 제한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으로 맞불을 놓으며 남북 갈등이 고조됐고 단체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들며 지자체 등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대북전단을 보냈습니다. 북한 인민이여 일어나라. 개정된 항공안전법이 시행되면 대북전단 살포가 전면 금지되는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과잉 규제 우려를 반영해 기상관측, 국경 행사, 연구개발 목적 또는 개인의 취미 여가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 등은 예외로 뒀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과거 김여정이 대북전단을 반대한 걸 언급하며 김여정 아부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여정 아부법이라는 김여정, 김정은 눈치만 봅니까? 우리 국민을 위한 일을 해야죠. 네, 됐습니다. 예. 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한 채 퇴장했고 결국 여당 주도로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지방 의원들의 외유성 출장 연이어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어제 하루만 봐도 호주 시드니로 떠나는 구의원들도 있었고 같은 시드니에서 돌아온 구의원들도 있었습니다. 일정표엔 마찬가지로 유명 관광지가 가득했습니다. 조건희 기자입니다. 서울 강북구 의회 의원 6명이 모여 있습니다. 5박 7일 호주 시드니로 막 떠나는 길입니다. 힐링 웰니스 관광 상품들을 개발하는 것이 우리 지금 강북구의 이제 수건 과제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장 적절한 컨셉의 벤치마킹하고. 일정표상 공식 방문은 국립해양박물관과 노인복지센터 등 3곳뿐. 나머지는 현장 탐방입니다. 18세기 영국인들이 개척해 가장 오래된 펍이 있는 록스 지역을 시작으로 매일 탐방 일정이 이어집니다. 다음 날은 호주 최대 국립공원 블루마운틴을 갑니다. 온종일 관광지만 도는 날도 있습니다. 세인트 메리 대성당, NSW 미술관, 오페라 하우스, 하버브릿지, 미세스 맥쿼리 포인트를 봅니다. 다음 날에는 아름다운 해안과 석양, 스카이다이빙으로 유명한 울릉공을 갑니다. 모두 호주 대표 관광지입니다. 일반적인 호주 여행 목적지랑 되게 비슷해 보이기도 해서요. 네, 일반적인 호주 여행을 제가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그런 일반적인 관광 상품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일정표를 보면 일요일에 울릉공 시의회를 견학한다고 나옵니다. 출장 심사 때도 문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의회 관계자와 별도 면담이 없는 거냐는 심사위원 질문에 따로 없다면서 운영은 안 하겠지만 청사를 둘러보고 그 후에 새 청사 건립에 참고하겠다는 답이 나왔는데
의장은 만날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관계자 누군지 여쭤봤는데 아까. 그것까지는 그분의 또 개인적인 그것도 있고. 공무집행인데 어떻게 개인적인. 그러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거기 관계자요. 지난해 5월에도 강북구 의회 의원 7명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7박 9일로 갔습니다. 이번 호주 출장 계획서와 맞춰보니 출장 목적과 동기 및 배경이 재래시장 4글자 빼고는 똑같습니다. 이른바 복부십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 출장 예산은 5,100여만 원, 호주 출장은 3,100여만 원입니다. 비용도 최소화하고 거의 배낭여행과 가까운 수준으로. 같은 날 서울 금천구 의회 의원 10명은 6박 8일 호주 시드니 출장을 끝내고 입국했습니다. 일정표에는 강북구처럼 오페라 하우스, NSW 미술관, 바랑가루 공원이 있습니다. 여보세요? 제가 지금 전화가 잘 안 돼가지고요. 공항이세요 아직? 네, 죄송합니다. 네. 이들은 전화를 받았다 끊거나 아예 받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조건입니다. 오늘도 혐중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시위대가 서울 대림동에 집결해 혐중 구호와 윤석열 석방 같은 구호를 외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혐중 시위를 규탄하는 맞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자, 박솔립 기자. 현재 그곳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저는 서울 대림역에 나와 있습니다. 혐중 시위는 약 1시간쯤 전에 시작됐는데요. 지금은 중국인은 나가라 같은 혐중 구호, 윤석열 석방 같은 정치적 구호를 함께 외치며 이 지역 일대를 행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주목할 변화가 있습니다. 중국인과 중국 동포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맞불 집회가 기자회견 형태로 열린 겁니다. 혐중 집회가 열린 곳에서 직선거리로 110m, 도보로 약 2분 정도 떨어진 곳에서 진행됐는데 200명 가까운 많은 시민이 함께했습니다. 부모의 이름으로 혐오에 맞서 싸운다. 이 거리는 환대와 공존의 거리다라는 손팻말이 보였습니다. 주최 측은 혐오의 사슬이 작동할 수 없도록 뿌리를 뽑자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모인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중국 동포나 중국인들을 향해서는 위축되지 마라, 우리가 함께한다는 메시지도 전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참가자들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도를 넘어서서 그냥 무분별하게 특정 나라 사람이면 다 싫다, 다 나가라, 다 죽어라 이렇게 혐오로 번지는 것은 그건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가 없고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들고 이렇게 혐오하는 세력들도 있지만 그 외에 응원하는 한국인들이 더 많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고요. 자, 이제 혐오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 역시 커지고 있는 거군요. 그런데 과거 일본에서도 이런 식의 맞불 집회가 있었잖아요. 네, 이런 맞불 집회 효과는 이미 10년 전 일본에서 입증된 바 있습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제일 한국인을 겨냥한 혐한 시위가 사회적 문제였는데요. 지금의 혐중 시위대들처럼 도쿄 한인타운을 찾아다니며 한국인은 나가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러자 일본 시민들이 혐오, 차별주의자가 활개쳐서는 안 된다며 맞불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했고요. 점차 숫자가 늘면서 혐오 발언 규제법 통과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도 오늘 오후 이곳 인근의 한 중학교를 찾았습니다. 혐오 없는 존중의 공간이라는 팻말을 들고 혐오 집회 중단을 촉구했는데요. 앞서 혐중 시위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던 김민석 국무총리도 오늘 혐오, 과격 시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는 등 혐오 반대 목소리가 연일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림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땅꺼짐이 발생해 차량 한 대가 빠지면서 조수석에 있던 아내는 숨지고 운전하고 있던 남편은 크게 다쳤는데요. 그런데 아내를 잃은 운전자가 처벌받을 뻔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먼저 이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앞차가 무언가를 피해 차선을 바꿉니다. 뒤따르던 흰색 SUV 차량은 그대로 가다 기우뚱하더니 땅속으로 빠집니다. 땅꺼짐 사고가 난 겁니다. 지난해 8월 깊이 2.5m 커다란 구덩이에 빠지면서 조수석에 있던 70대 아내가 숨졌고 80대 운전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처벌받을 뻔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 2월 경찰이 운전 부주의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가 있다며 남편을 검찰에 넘긴 겁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기소 유예 처분을 하면서 남편은 처벌을 피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일부 과실이 인정되지만 사고 경위와 피해자와 관계 등을 고려해 처벌은 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왜 아내도 잃고 자신도 크게 다친 땅 꺼진 피해자를 피의자로 본 걸까요?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대문경찰서 관계자는 땅 꺼짐이 발생한 뒤에도 앞서가던 다른 차량의 경우 싱크홀을 피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운전자에게 앞쪽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찰은 정작 사망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땅 꺼짐의 책임 소재는 가리지 못했습니다. 누가 고의로 구멍을 판 것도 아니고 명백한 관리 부실이 드러난 것도 아니라 뚜렷한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사건을 내사 종결했습니다. 피해 배상과 관련해서는 서울시는 시민안전보험 등을 통해 운전자에게 1억 2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재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땅 꺼짐 사고는 보통 사고 원인을 밝히는 조사에 6개월이 넘게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드물게 조사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사고 원인에 대한 결론이 나와도 누구에게 책임을 묻기도 어렵고 그동안은 피해 보상을 받는 길도 막막했는데요. 이어서 문다영 기자입니다. 서울시는 연희동 땅 꺼짐 사고 직후 곧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만에 나왔습니다. 복합적 원인이라는 겁니다. 지질 특성과 기후, 노후 지하 매설물, 주변 공사 등 4가지 요인을 써놨습니다. 어디에도 책임을 묻기 힘든 결론이었습니다. 조사 담당 부서에 직접 물어봤지만 담당자가 바뀌어 세부 내용을 더 파악하기는 힘들었습니다. 복합적 원인이라고 돼 있는 거잖아요. 담당자가 아니라서 아마 그 정도밖에 알고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지난 3월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도 땅 꺼짐으로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승합차는 앞쪽으로 튀어오르며 폭삭 주저앉은 구덩이를 가까스로 벗어났지만 뒤따르던 오토바이 운전자는 그대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6개월이 지났지만 원인은 오리무중입니다. 국토부 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를 끝내지 못한 겁니다. 당초 5월 30일이었던 결과 발표가 2달 뒤로 미뤄지더니 또 한 차례 조사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경찰 수사도 멈췄습니다. 세상에 원인이 없는 거는 없죠.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나오진 않겠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규명을 못했을 뿐이죠. 원인이 나와도 바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작년 9월 부산 사상구에서 대형 땅 꺼짐이 잇따르자 부산시가 감사에 착수해 교통공사 등의 관리 감독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부산교통공사는 담당 직원들에게 훈계와 주의를 주는 데 그쳤습니다. 시민단체는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부산교통공사와 관련 책임자들의 직무유기,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업무상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땅 꺼짐은 867건. 이 중 깊이가 2m 이상인 대형 땅 꺼짐은 한 해에 10건 넘게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땅 꺼짐은 그동안 어느 법에도 재난재해로 규정돼 있지 않아 피해 보상도 막막했습니다. 땅 꺼짐 사고로 화재나 붕괴, 폭발처럼 사회재난에 포함시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를 땅 꺼짐 책임부처로 명시하는 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제주의 한 특급 호텔 카지노에서 중국인 몇 명이 소란을 피우다 수십 명이 몰려들어 경찰관 100여 명이 출동했습니다. 딜러의 실수로 카드가 잘못 나오자 조작이라며 흥분한 이들이 집단으로 항의하다 벌어진 일인데요. 조인호 기자입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게임을 하던 카지노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카지노 직원들이 말려보지만 여기저기서 몸싸움이 벌어지고 고성이 터져나옵니다. 바카라 게임을 하던 중국인 관광객 한 명이 딜러 실수로 카드가 잘못 나오자 게임이 조작됐다며 흥분하기 시작하더니 곧 중국인들이 몰려와 집단 항의하며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소란한테 사태가 생겼어요. 안에서 내부에서 게임하다가 이렇게 막 사람을 흔들면 가는 거예요. 저밖에 갑자기 내가 손도 해가지고 했던 분이 한 분이에요. 최근 외국인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50여 명의 중국인이 난동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기동 순찰대와 형사 등 110여 명 인력까지 호텔에 투입했습니다. 경찰은 카지노 CCTV를 분석해 중국인 남성 3명을 긴급 체포했고
한국인 카지노 보안 요원 3명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카지노가 있는 복합 리조트입니다. 이곳을 비롯한 제주 지역 카지노 8곳의 지난해 매출액은 4,600억 원으로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카지노 도박 자금을 둘러싼 강도와 살인, 납치와 감금 등 강력 범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외국인 범죄 특별 단속을 벌여 100일 동안 200여 명을 검거했지만 무단 횡단과 쓰레기 투기 등 기초 질서 위반도 급증해 관광지 제주의 치안이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우입니다. 눈썹이나 입술부터 신체 곳곳까지 문신 시술을 받은 사람은 국내 약 1,300만 명으로 추산되지만 사실 지금까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눈썹 문신조차도 불법이었죠. 그런데 오늘 국회에서 국가시험을 통해 문신사 면허를 따면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무려 33년 만에 불법 꼬리표를 뗄 수 있게 됐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주사기로 색소를 주입해 입술 라인을 또렷하게 만드는 문신을 하고 있는 문신사 김소윤 씨. 흔히 하는 대중적인 시술이지만 불법입니다. 4년 전엔 재판에 넘겨졌고 올해는 시청에서 영업정지 2개월 처분도 받았습니다. 배울 때는 이게 불법인지 뭔지도 몰랐었거든요. 대선 후보들도 눈썹 문신을 하고 정치인, 연예인 할 것 없이 너무나 많이 보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1992년 대법원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바늘로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는 건 감염과 부작용의 위험이 있어 의료행위라는 겁니다. 2007년과 2022년 헌법재판소가 다시 검토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불법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음지에서 활동하던 문신사들이 33년 만에 합법적 존재가 됐습니다. 지난 2004년 17대 국회부터 국회문을 두드린 끝에 마침내 문신사법이 통과된 겁니다. 국가시험을 통해 면허를 딴 문신사나 의사만 시술을 할 수 있고 위생교육과 건강진단을 매년 받도록 해 이용자의 안전관리를 강화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저희 지지해 주신 거 실망하지 않도록 위생 부분이라든지 모든 서비스 부분에서도 만전을 기하고 의료계는 각기 다른 입장에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문신은 의료행위라며 의사가 아닌 이들의 시술은 위험하다고 주장합니다. 문신이란 행위는 피부 밑에, 피부의 바깥쪽을 뚫고 들어가서 피하에 염료를 주입하는 행위입니다. 또 이번 문신사법에서 배제된 치과의사와 한의사 단체는 자신들도 자격을 달라며 반발하고 있어 2년 뒤 시행 전까지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최근 농산물이나 가공식품 같은 생활물가가 너무 올라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걱정이 많은데요. 허위로 원가를 부풀리고 상품 가격을 올린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재료값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인상한 것처럼 거짓말을 한 건데 국세청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혜선 기자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형마트 곳곳에 할인 문구가 붙었습니다. 명절용 고기를 미리 사면 더 쌀까 싶었지만 가격을 보고 그냥 내려놨습니다. 아직 명절이 좀 많이 남았으니까 좀 더 할인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 생각하고 많이 할인이 된다고 하는데 할인한 게 그냥 그 옛날 그 가격이다. 명절 밥상에 가장 많이 오르는 반찬인 소고기는 서울의 대형마트 기준 약 28% 넘게 올랐고 돼지고기는 약 15% 넘게 올랐습니다. 지난달 농축수산물은 작년보다 4.8% 오르며 13개월 만에 가장 많이 뛰었고 가공식품도 4.2% 올랐습니다. 작년에 제가 한 20만 원에서 22만 원 정도 장을 봤는데 올해는 제가 이미 사동 장만 해도 벌써 15만 원이 넘었거든요. 이런 물가 상승 분위기를 틈타 원자재 값을 부풀려 소비자 가격을 더 올리고 탈세까지 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한 농축수산물 유통업체는 사지도 않은 농산물을 산 것처럼 허위 계산서를 발행해 소득을 축소하고 이익을 빼돌렸습니다. 또 현금으로 거래한 매출은 아예 신고를 누락해 세금을 탈루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가공식품 제조업체는 가족회사로부터 원재료를 고가에 매입한 뒤 재료비를 과다 신고해 소득을 축소하고 남은 이익은 가족회사와 나눠 가졌습니다. 원가 부담이 커져 가격을 불가피하게 인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품 가격을 과도하게 올려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에 적발한 55개 업체가 탄로한 세금이 8천억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2년 2개월 만에 이루어진 국정조사가 오늘 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국회 행안위는 김영환 충북지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고 김 지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오송 참사 국정조사 최대 쟁점은 최고 경영자의 책임을 따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검찰이 제대로 적용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범여권 의원들은 하급자만 책임을 묻고 김영환 지사는 불기소한 검찰의 결정이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몰아세웠고 최고 책임자인 충북도지사가 책임을 면한다면 이 법에 취지가 없습니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야당은 구체적인 의무 위반이 있어야 과실로 볼 수 있다며 맞받았습니다. 추상적 의무까지를 과실의 범위로 확장하면 책임이 무한으로 확장되는 거죠. 30일간의 국정조사를 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김 지사에 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도 앞서 항고청인 대전고검에서 김 지사 재수사 건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의 전면적인 재수사가 불가피하다. 축소 수사 내지는 봐주기 수사에 대한 의혹도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수사도 분명하게 규명이 돼야 된다고. 국민의힘 의원은 전원 반대표를 던져 보고서 채택을 거부했지만 유족은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으로 더욱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길 바랐습니다. 이번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공평성 있게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들은 밝히고. 국회 행안위는 국정조사에서 참사 당시 우리는 CCTV를 보고 있었다. 10곳 이상 전화에 재난 상황을 점검했다는 김영환 충북지사의 발언을 거짓말로 보고 위증 혐의로 고발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지난 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상정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무시한 채 위원장 결재가 진행된 정황이 내부 폭로로 드러났습니다. 권고안을 확정한 뒤에 회의 일정 결재를 올려야 하는데 이 순서를 뒤바꾼 겁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4초 간격으로 속전속결 2건을 결재했습니다. 보도에 강은 기자입니다. 지난 1월 9일 오전 9시 38분,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이 국가인권위원회 결재 시스템에 올라왔습니다. 담당 부서 사무관이 기한을 올린 뒤 결재 라인인 과장과 국장, 사무총장을 거쳐 안창호 인권위원장에게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28분 전인 오전 9시 10분, 윤석열 권고안을 나흘 뒤 전원위원회에서 다루겠다는 일정 결재 요청이 먼저 올라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무엇을 다룰지 확정되기 전 회의부터 잡아놓겠다는 겁니다. 안 위원장은 오전 11시 31분 4초 간격으로 두 안건을 결재했습니다. 인권위 규정에는 의안은 위원장 결재를 받고 의안 상정 시스템에 등록한 뒤 사본 16부를 간사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명백한 절차 위반입니다. 안 위원장이 결재한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은 인권위가 앞장서 내란을 옹호하는 거냐는 비판을 불러왔습니다. 인권위 게시판엔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이다. 인권위는 없어져야 한다는 내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직원들이 위원장에게 항의도 했지만 안 위원장은 비공개 안건이 공개된 걸 문제 삼았습니다. 비공개 안건이면은 위원들이 이걸 지켰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 그렇게 하고 회의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외부에서는. 이 같은 사실은 한 인권위 직원이 최근 내부 게시판에 폭로글을 게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해당 직원은 최근 안 위원장 비판 보도가 이어지는 걸 보고 용기를 냈다고 했습니다. 취재진은 안 위원장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절차 위반 논란에 대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강은입니다.
아이폰 17 주문 확인 메일을 가장한 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주문 내역을 확인해달라는 메일에 아니오라고 눌렀다가 애플 계정으로 무더기 소액 결제를 당하는 건데 애플 측이 이런 부정 결제에도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배연환 기자입니다. 평소 아이폰을 사용하는 40대 남성 김모 씨. 지난 20일 새벽 갑자기 아이폰 17 주문 내역을 확인해달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애플 결제 화면과 유사하고 메일 이름도 애플로 되어 있어 아이폰을 구매하지 않은 김 씨는 아니오를 눌렀습니다. 이후 안내에 따라 애플 계정의 비밀번호 등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20여 분 만에 41통의 소액 결제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카드 회사에 연락해 결제를 멈출 때까지 피해를 본 금액은 200만 원 이상. 9시 좀 넘었는데 처음에 문자가 3,300원짜리가 딱 찍혀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33,000원, 33,000원, 그다음에 55,000원이 계속 비 오듯이 문자가. 문제의 메일은 발송자 이름만 애플일 뿐 메일 주소는 한메일이었습니다. 또한 결제된 계정은 현재 사용하지 않는 20년 된 애플 계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애플 측은 피해자 신고에 환불 불가 입장만 재차 통보했습니다. 환불 신청을 했지만 애플은 이유 없이 환불을 거절했고 또 한 차례 신청 이의 제기했지만 어떤 이유 밝히지도 않고 거절을 했어요. 최근 다양한 방식으로 소액 결제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수상한 메일에는 답하지 말고 특히 비밀번호나 카드번호는 절대 입력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내놓으며 기후변화 대응에 중국이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바로 하루 전 기후변화가 사기라는 주장을 편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대비되는 행보인데요. 중국이 미국을 대신해 전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리더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필희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유엔 기후정상회의 화상연설에서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0년 안에 7에서 10%가량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의 온실가스 3분의 1을 배출하는 중국이 구체적인 감축 수치를 밝힌 건 처음입니다. 풍력, 태양광 발전 등 비화석 연료 비중을 전체 에너지 소비의 30% 이상으로 늘리고 전기나 수소 같은 친환경 자동차를 주류로 만들 것이라며 에너지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绿色低碳转型是时代潮流. 반면 바로 하루 전 같은 유엔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를 사기라고 규정했습니다. Higher or lower, this climate change, it's the greatest con job ever perpetrated. 녹색 사기에서 벗어나라고 으름장을 놓더니 기후정상회의엔 참석도 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취임과 동시에 기후협약에서 탈퇴하고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올바른 방향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런 미국의 행동을 지적했습니다. 尽管个别国家逆流而动，但国际社会应当把握正确方向。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국제무대의 문제아로 지목하고 미국의 리더십 공백을 채우겠다는 의지를 밝힌 건 처음이 아닙니다. 이달 초 상하이 협력기구의 텐진 선언에선 미국이 묵인하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을 비판하며 평화의 파수꾼을 자처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일방적 관세 부과로 훼손하는 자유무역 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주창했습니다. 이런 중국의 태도에 대해 AP통신은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가 쇠퇴하고 있다는 인식 아래 중국이 그 대안을 제시하려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필입니다. 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돕겠다며 올해 처음 고교 학점제가 시행됐지만 학생과 교사 모두 부담만 커졌다는 비판이 많았는데요. 한 학기 만에 교육부가 개선안을 내놨는데 정작 현장에서 가장 시급하게 요구해온 쟁점들이 빠져 있어 맹탕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백승우 기자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이모양. 지난 1학기 한국사 과목에서 26점을 받아 보충 수업을 해야 했습니다. 망했다. 살짝은 부끄럽다. 이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같은 학년 광모 양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거를 못한다고 해서 누구한테 피해를 주거나 그런 게 아닌데 자퇴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해서요. 고교학점제에선 과목별 출석률이 3분의 2 이상이고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를 합한 점수가 100점 만점에 40점을 넘겨야 그 과목을 이수한 걸로 인정됩니다. 3년 동안 이렇게 192학점을 따야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학기에만 전국 고등학교 1학년 학생 가운데 7.7%, 약 3만 2천 명이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구제책이 없는 건 아닙니다. 방과 후나 방학을 이용해 최소 성취 수준을 충족하기 위한 보충 수업을 듣거나 학습지를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이미 낙제생이란 낙인에 위축되고 교사들도 보충 수업 시수를 채워야 하는 부담이 컸습니다. 교사들은 인원수는 제한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죠. 결국 교육부가 대책을 내왔습니다. 보충 수업 시수를 줄이고 출석률 미달 학생의 보충 학습도 100% 온라인 수업을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교사도 충원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반응은 싸늘합니다. 가장 큰 쟁점이던 학점 이수 기준 완화 문제를 국가교육위원회 논의로 넘겼기 때문입니다. 또 치열한 입시 경쟁 속에서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절대평가 방식 전환 등의 구조적 손질이 필요한데 대책에선 빠졌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부족한데 지금 고1 학생들은 정말 실험실에 쥐 같다. 계속 얘기하듯이 이수 미수제 폐지되고 평가 방식이 절대평가 방식으로 좀 하루빨리 좀 전환이 돼야 되고 고교학점제가 시행된 지 반년, 교육당국이 땜질 처방에만 급급한 사이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수입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KBO 리그 시즌 막판 선두 경쟁이 점입가경입니다. LG가 어제 구원진의 극심한 난조 속에 패하면서 2위 한화에게도 역전의 희망이 생겼습니다. 김태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G가 2점 차로 앞서던 6회 말 투아웃 2, 3루 상황에서 마운드에 오른 함덕주가 볼넷으로 만루 위기를 자초합니다. 이어 데이비슨에게 밀어내기 볼넷을 내줍니다. 공 9개를 버틴 이우성마저 볼넷, 연속 밀어내기로 5대5 동점이 됐습니다. 다음 투수 백승현도 볼넷에 몸에 맞는 공으로 5타자 연속 사사구. 갑자기 번진 불은 쉽게 꺼지지 않았습니다. 뒤이어 나선 이지강도 볼넷과 몸에 맞는 공을 기록했습니다. 또 맞았어요! 흔들리는 LG의 불펜, 불명의 신기록을 세우는 LG 트윈스. 7타자 연속 4사구에 6연속 밀어내기 실점. 지켜보던 동료들 모두 할 말을 잃어버린 듯 했습니다. 1위 팀이라곤 믿기 힘든 수목 끝에 역전패한 LG는 이번 달 불펜의 심각한 난조 속에 가을 야구를 앞두고 고민이 커졌습니다. 1위 LG와 2위 한화의 간격이 2경기 반차로 좁혀진 가운데 LG는 롯데를 상대로 분위기 반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5회 상대의 허술한 수비가 이어진 틈에 석점을 얻었고 오스틴이 시원한 29호 석점포를 터뜨려 승기를 잡았습니다. 갈 길 바쁜 2위 한화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1회 케이브에게 솔로 홈런을 얻어맞았고 2회 2, 3루 위기에선 심우준의 홈송구를 포수 최재훈이 놓친 사이 2점을 더 내주고 말았습니다. LG와 한화 두 팀은 내일부터 운명의 3연전 맞대결을 치릅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덴마크 미트윌란의 조규성 선수가 유로파리그에서 486일 만에 선발 기회를 잡았습니다. 위협적인 움직임으로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무릎 부상 이후 1년 4개월 만에 복귀골을 터뜨린 데 이어 2경기 연속골로 기세를 올렸던 조규성. 유로파리그 첫 경기를 통해 무려 486일 만에 선발 출전했는데요. 몸 상태에 대한 우려는 기우였습니다. 경합을 이겨내고 날카로운 패스를 뿌려주는가 하면 또 수비 4명에게 둘러싸이고도 몸싸움에서 쉽게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심지어 회심의 헤더슛까지 시도했지만 골키퍼 정면으로 향한 게 아쉬웠습니다. 복귀 후 가장 긴 59분을 소화한 조규성은 7점대 평점으로 합격점을 받았고 상대 골키퍼 자책골 등을 앞세운 미트윌란은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부상 이전의 몸놀림을 되찾고 있는 조규성. 다음 주 월요일 발표되는 10월 A매치 명단에도 이름을 올릴 수 있을까요? 한편 셀틱 양현준과 즈베즈다 서령우의 코리안 리거 더비에선 양팀이 1대1로 승부를 가리지는 못했습니다.
SSG 중견수 최지훈의 호수비 만나보시죠. 이 담장을 두려워하지 않는 과감한 수비에 투수도 깜짝 놀랐습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9월) 하순인데 마치 장마처럼 비가 자주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우리나라 남쪽으로 구름이 동서로 길게 뻗어 있고요. 남쪽 수증기와 북쪽 찬 공기가 만나 정체전선이 형성됐습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내일도 남부지방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전남 남해안과 제주에 20에서 60mm, 그 밖에 남부지방에 5에서 40mm가량이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낮에는 뜨거운 햇살이 비추면서 예년보다 다소 덥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28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일요일에는 전국에 또 비가 내리면서 서울의 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지면이 습한 가운데 밤사이 기온이 낮아지면서 내일 아침까지 중부 내륙 지역은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8도로 출발하겠고요. 역대 가장 늦은 폭염특보가 내려진 제주는 25도로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 28도, 대구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토요일 충남과 호남을 시작으로 일요일 새벽엔 전국에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